KBS 최강시사.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지금 가장 핫한 정치권 이슈죠. 근데 이 전 대표가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꼭 자문을 구한다는 이분의 말과 행보가 이목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직접 모여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준석 전 대표랑 금태섭 전 의원이랑 같이 만나셨죠?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지. 아니 내가 저 두 사람을 잘 아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준 것뿐이에요. 누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아니 뭐 양쪽이 서로 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 지향하는 목표가 거의 지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현재 양당 체제 가지고는 한국 발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지고서 좀 제대로 된 이 정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뜻이 두 사람이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향하는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논하져서 할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공동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서 무슨 추호점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점심 자리를 마련해가지고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보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두 사람은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지향하는 목표가 똑같고 두 사람이 놀아줘서 오면은 서로 세력이 소위 분할될 것 같으면 목표 달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목표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라고 보셨습니까? 아니 새로운 정치를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양당이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를 주도해 왔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데 아무런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국민의 뜻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서 그냥 계속 두 당이 서로 설전만 벌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두 사람의 목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해볼 것 같으면은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표하는 바를 갖다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제3지대나 새정치를 하겠다라고 만든 신당이 뭐 지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이제 신당이라는 것이 뭐 총선이나 이럴 때 대선 때마다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랑 이제 금 전 의원이 한다는 새 정치, 새 신당 이런 거는 어떤 쪽으로 좀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의 신당을 볼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서 그 탈락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신당을 만들고 이런 정당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안철수 같은 사람은 당에서 튀어나와 가지고서 호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선거를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당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서 그냥 없어지고 말아버렸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당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다 가지고서 정치를 한다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무슨 뭐 되느냐 안 되느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되고 안 되는 거는 국민이 선거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일반 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거기에는 마땅한 뭐 지도자감이 없다든지 거기에는 잘 알려진 인물이 없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평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KBS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태섭 의원과 진지한 정치적 대화를 나와본 게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제 주선하셔서 처음 만난 겁니까?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어떤 속단을 하기 이른 단계다라고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좀 정책적으로는 약간 두 분이 안 맞는 면도 있잖아요. 뭐 여성 정책이라든지. 아니 뭐 정책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향점이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 대의를 위해서 그런 그 사소한 문제 같은 것은 그냥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금태섭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하거나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실은 한국 정치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면은 다른 어떤 사소한 의견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극복할 수가 있던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난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온 정치인분들이나 평론가에게 이른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빅텐트라고 하면은 이 기둥이 튼튼하고 튼튼한 기둥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잘 되겠냐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금태섭 같이 한다면 누가 이제 가운데 중심 텐트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기둥이 하나만 있을 필요가 없죠. 두 기둥이 단단하게 있을 것 같으면은 오히려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혹시 나중에 혹시 이준석 대표 지금 굉장히 뭐랄까 많이 자문도 구하고 여러모로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앞으로 이 정치권에 직접 내가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 절대 없으실 거라고. 근데 그러면 앞으로도 뭔가 이제 누구를 좀 이제 만남을 계속 주선하신다거나 이런 역할은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면은 나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갖다 해주면 그뿐이지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이제 신당이니까 그래도 세를 많이 불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비명계 의원과도 만나고 있다, 뭐 정의당과도 뭐 얘기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기준 같은 게 좀 어떻게 좀 세워지면 좋을까요? 내가 보기에 그거는 내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네네. 소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가지고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아마 인선을 해서 아마 신당이 출범할 거라고 난 봐요. 근데 지금까지 뭔가 비명계, 정의당, 비윤계 의원들, 뭐 원외위원장분들 다 열어놓고 이렇게 뭐 만나겠다라고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당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기준 없이 그렇게 막 다 모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아니 거대로. 그러니까 그 다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새롭게 출발하는 정당에 일반 국민들로 보기에 과거에 소위 구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런 인물들까지는 포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신당의 이미지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른바 구태연한 정치인의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역구 곧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역구를 어디를 좀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것도 이제 고민일 텐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대구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디를 좀 이제 지역구로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구 경북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을 갖다 발족한다는 것이 조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가 어디가 가장 유리한 지역인가를 갖다 선택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경북이 자기 고향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일단 선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 2016년에 안철수 당시에 의원이 호남을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선거에 성공을 갖다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경북이나 대구를 바탕으로 했을 적에 뭐 성공 가능성이 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보시는군요. 근데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제 당선이 되고 또 다른 의원들도 뭐 비례도 그렇고 뭐 당선된다면은 이 파괴력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신당은 영석 한석도 얻지 못할 거 있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거는 김병민 최고위원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선거란 것은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사실 안철수 당시 의원이 호남에 가서 과연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 그 사람은 호남에 자기의 아무 기반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호남의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서 거기 가서 해서 성공을 갖다 했는데 미리서 뭐 새롭게 출발하는 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느니 없느니 무슨 한석도 차지 못할 거니 이거는 너무나 좀 잘못된 표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다면은 대구에 어디에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친윤 정치인이나 뭐 이렇게 뭐 이른바 뭐
거기서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이 온다거나 이런 곳에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준석 대표 본인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나는 결정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계속 신당 관련 조언을 계속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해야겠다 싶으셨던 부분이 혹시 있으시죠? 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생각도 없고 내가 뭐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는 네. 일반 소위 정치의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갖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말이 좀 거칠다, 아니면은 너무 뭐 혐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 이거 직접 하신 얘기니까 뭐 싸가지 정치다 이런 얘기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이준석 전 대표의 한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상식밖에 지금 여당의 대표한 사람을 갖다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좀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이해를 허맬 것 같으면은 뭐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금 자기의 언어나 이런 측면에서도 순화도 가져올 것이고 정상적인 소위 지도자의 길을 걸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감정이 격앙된 상태라서 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순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군요. 자,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있어서. 근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자택도 갔다 오시고, 또 2023년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청년의 약속 포럼식에 또 와가지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도 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대구도 자주 방문하시고 뭔가 텃밭 잡기에 되게 좀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좀 괜찮은 전략이라 보시는지, 지지율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그게 뭐 얼마나 소위 선거 전략상 효과를 갖다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확해요. 불명확하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이 사실은 집권층에서도 지난 소위 강서의 보궐선거의 결과를 갖다가 표심을 잘못 읽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강서의 선거 결과를 보고 같으면은 17.15%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1년 5개월밖에 안 된 정권이 보궐선거에서 일반 하나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라고 그러지만 그 대단한 소위 이 결과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미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참조할 만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어요. 네.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에 무소속 후보는 물론 그 당시에 야당 단일 후보가 된 사람이지만 박원순 씨한테 그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이번에 강서 선거의 상황을 갖다가 좀 비교해가면서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내년에 총선에 임할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선거에 그 표심을 갖다 잘못 읽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엉뚱한 짓을 갖다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강서 이 표심을 갖다가 왜 잘못 읽었느냐. 네. 저희 강서구청장 선거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구청장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진다고 그래봐야 5% 차로 질 거라고 이렇게 표심을 보지 않았으면 예. 그러나 강서 선거구 20개 중에서 한 군데도 5% 이하로 진 데가 없어요. 그 전에. 예. 그러면 표심을 잘못 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내가 보기에 뭐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내년 총선을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술을 갖다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일반 국민의 표심을 갖다가 동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나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크게 내세운 게 뭐냐면 수도권에 내년에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게 김포군을 갖다가 서울에 편입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자체가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도 아니, 있고. 그러니까 이 강서 선거에서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네네. 예를 들어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거의
임기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의 평가고 네. 이번에 선거는 윤 대통령이 아직도 3년 반이나 남은 그러니까요. 때의 평가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1년 반 동안에 1년 5개월 동안의 평가가 17.15% 차이로 났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행위가 보면은 뭐 이 보수를 다시 결집을 해야 되겠다. 네. 뭐 TK에서 떠난 민심을 갖다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대구를 갖다 자주 방문을 하고 최근에 와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뭐 그랬다는 건데 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대요. 내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난 2020년에 지금 21대 총선 때 네네. 소위 보수 대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수이 다 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결과는 엉뚱한 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당시에 보수를 결집할 적에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보수의 결집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160석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결과는 전 딴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똑같이 그와 같은 것을 답습하고 있는 나는 국민의힘의 이런 이 선거 전략을 볼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 위원장님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결국 중도층의 민심을 잡는 것이 확실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민의힘이 그럼 뭔가 지금 표심을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가려면 어떤 좀 정책이나 어떤 방향을 좀 잡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뭐를 지금 느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대한국민의 한 80% 가까이가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80% 가까이가 이 갈등 고적에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은 점점 무너지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네. 이 자영업자들가 지난 3년 동안에 결국은 연간 100조 이상의 빚을 내면서 겨우겨우 연명을 해왔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느냐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이 사람들 진짜 내가 보기에 엉뚱한 곳을 갖다 달리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혁신안을 내놨다는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이 일반 국민의 느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생각해 볼 거라고 해.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일반 국민의 피부에 느끼지 않은 얘기를 아무리 던져봐야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표심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혁신위원장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혁신안을 3개나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 당내 뭐 내부 결속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총선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게 처방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처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뇨한 위원장의 네. 개인적인 생각 평소에 자기가 밖에서 봤던 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혁신안이라고 해서 내놓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국회의원 숫자를 뭐 10%를 갖다가 줄이자. 네. 그다음에 무슨 영남 의원들을 갖다가 험지로 내보내자. 이게 전혀 일반 국민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당내 문제지 그게. 예?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실을 갖다가 직시하고 그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네. 무슨 이런 거는 결국은 헌법 사항인데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될 수도 없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일반 국민이 거기에 무슨 감흥이 오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영남의 다산 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험지에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선됩니까? 그 사람들이 오려고 그러겠어요?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니까 다들 반발하고서 결국 가서 당내 분란만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제공을 한 거죠. 결국 아무도 안 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내가 보기에는 뭐 와봐야 뭐 되지도 않으니까 뭐라 오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키워드가 그거잖아요. 희생. 아니 그런 것이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아니 그런 것을 그런 걸 허물어서
국민이 감동을 거절하고 하는 그런 판단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난 생각을. 아 그러면 처방부터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분석하고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방이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 진단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래도 사무역 신안 나온 청년 같은 경우에는 비례 뭐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채우겠다. 이거는 뭔가 그래도 많은 뭐 이렇게 젊은층의 어떤 지지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저희 비례대표 많아봐야 한 20석 정도 네. 비례대표가 활약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 중에서 여성 반을 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0명 남은 것 중에서 청년 뭐 한두 명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표심을 크게 요동치게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 그럼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게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인류화 혁신이가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에 소위 소속돼 있는 소위 정치 하시는 분들께서 네네. 일반 국민의 정서가 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때는 뭐 이념이 뭐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이념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 최근에 이제 이 강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념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뭐 민생 쪽으로 그렇죠. 돌았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민생을 얼마만큼 제대로 인지를 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냐 말이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따라야만이 소위 민심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네. 우리가 한 가지만 네네 말씀하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21년 때서부터 선진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나라의 퍼캐피타 소위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세계 30위예요. 전체 규모로 볼 것 같으면 13위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59위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체예요. 내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갈등 구조에 살아가지고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래의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것이 소위 수치로 딱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출생 같은 문제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특히 리더십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갖다가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만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는데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일반 국민이 거기에 순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신당에서 뭔가 새로운 정치 같은 게 얘기가 된다면은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신당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네네. 무슨 정치적인 수사를 가지고서 하려 하지 말고 정치를 할 생각하지 말고 네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다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받아들이면은 성공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에서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하려면 기존 기업들하고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전 기업들보다 보다 나은 상품을 있어야죠. 가지고서 시장에 들어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논리와 똑같아요. 정치도. 네,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은 이대로 총선 가면은 뭐 승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네네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여당이 잘하면은 야당은 희망이 없어요. 아, 여당이 잘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거기에서 그냥 공짜로 먹는 이러한 것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말씀. 아니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강서 선거에도 무슨 민주당이 잘해서 성공을 한 겁니까? 결국은 여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 반사적으로 야당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신당에 나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서 어디에 좀 더 표를 많이 가져올까요? 그거야 나는 뭐죠 어느 쪽에서 더 많이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하여튼 일반 국민이 새로운 신당이 내세우는 소위 여러 가지의 소위 정책 제안들이 그게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갖다 개척하는 데 보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것 같으면 국민들의 지지를 갖다가 나는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네, 위원님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거제 개편, 병립형 비례제 그리고 이제 이거 밀시 야합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합의가 될까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두 당이 서로 어떤 것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할 건가 이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개정이 벌써 오래전서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아직까지도 저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결국 가선 두 당의 자기네들의 이해에 알맞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그대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결국 밀실 야합으로 그대로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정당은 새로운 정당이나 다른 기타 당들이 이익을 볼 수 없는 방향으로 둘이서 아마 합의를 볼 거예요.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는 거네요.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네. 항상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보기에 밤낮 얘네들은 약속만 하지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1월 1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김기화 기자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